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철의 성벽이라는 소설 그 일부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인공 손보연. 아버지한테 지역 건설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여러 도전과 위기에 부딪히는 그런 인물이죠. 맞습니다. 상당히 입체적인 캐릭터예요.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뭐 딱딱한 보고서 이런 게 아니고요. 소설이잖아요. 한 인물의 삶? 그 고뇌를 아주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업, 또 가족, 유산, 그리고 뭐랄까 복잡한 개인적인 관계까지 다 얽혀 있죠.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손보연 사장이 직면한 경영상의 위협들, 또 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그 인간적인 갈등의 무게, 이런 걸 좀 함께 느껴보면서요.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기업 리더가 겪는 압박감, 이게 과연 뭘까? 한번 깊이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이야기는 주인공 손보연이 새벽 5시에 눈을 뜨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습관이라는데 이것부터가 벌써 상징적이죠. 그렇죠. 그 유산의 무게, 끊임없는 압박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이 대성건설, 그리고 손보연 사장,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맨손으로 회사를 일구셨고 또 지역의 시민회관, 종합병원, 뭐 시외 버스터미널 같은 것들 이런 걸 지으면서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아, 지역사회의 상징 같은 걸 만드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루를 남보다 1시간 먼저 시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게 아버지 좌우명인데 이걸 아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죠. 처음에는 이런 지역 기반, 자부심, 이게 큰 힘처럼 보여요. 근데 마냥 그렇지만은 않았겠죠. 곧바로 위기가 닥치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현실적인 위협이 나타나죠. 그 한양건설 같은 서울의 아주 큰 건설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회사들이 이제 지방시장에 막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어버립니다. 아, 정책 변화. 이게 큰 변수군요. 그렇죠. 자본금 100억 이상, 연 매출 500억 이상. 이런 대기업한테 유리하게요. 근데 대성건설은 자본금이 50억, 연 매출은 한 300억 정도 규모였거든요. 어우, 기준에 한참 못 미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조금 불리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형 공공사업 입찰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와, 이건 정말 충격이 컸겠는데요. 엄청났죠. 이게 바로 중앙의 경제 논리가 지역 경제 현실을 어떻게 압박하는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시청 건설 과정을 통해서 이 소식을 딱 확인하고 손보연 사장이 충격받고 바로 임원회의를 소집하죠. 여기서부터 내부 갈등이 시작되나요? 네, 맞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타협하자. 아니다.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요. 손 사장은 어느 쪽이었어요? 당연히 후자였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회사가 아닙니다. 이 지역의 희망이고 사람들 삶터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 책임을 저는 포기 못합니다. 이렇게요. 아,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책임감,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네, 아주 강하게요. 근데 문제는 지역 건설업회 회의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어땠는데요? 대부분 대표들이 거의 체념 상태예요. 아, 이제 끝났다. 이런 분위기. 아,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고 느꼈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손보연 사장은 혼자 막 고군분투해요. 뭐 환경이나 에너지 같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자.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혼자 애쓰는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하네요. 근데 이때 전무, 김태수 전무가 다른 의견을 낸다고요? 네, 이 김태수 전무가 손 사장의 오른팔 같은 인물인데 아주 조심스럽게 서울 대기업하고 제휴하자.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타협안을 꺼내요. 아, 선 사장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발끈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하청업체. 이러면서 자존심 상해하고 딱 거부해요. 이게 그냥 자존심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었을까요? 뭐 둘 다겠죠. 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회사의 어떤 독립성, 정체성, 이걸 잃기 싫은 자존심도 크고 또 진짜 하청업체가 되면 지역사회에서 위상도 떨어지고 직원들 사기도 꺾일 테니까 그런 리더로서의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벌써 내부적으로 좀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이 지점에서 이미 내부 갈등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젊고 아주 유능한 여성 변호사,
윤서진 변호사가 등장해요. 오, 구원투수 같은 느낌인데요. 첫 만남은 어땠어요? 손보현 사장이 처음엔 약간 놀라요. 너무 젊어서. 근데 뭐 금방 그 예리함, 전문성, 열정 이런 거에 빠져들죠. 특히 윤 변호사가 그냥 사건 맡는 변호사가 아니라 자기도 지역 출신이라서 지역 기업을 정말 돕고 싶다. 이런 진심을 보이거든요. 아, 진정성이 통했군요. 네, 그래서 아주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이 윤서진 변호사가 제시한 전략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면서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네, 아주 체계적이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할 수 있는 중소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돈을 좀 벌고, 중기적으로는 자본금 늘리고 기술력 키워서 그 새로운 기준을 맞추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그린 뉴딜 같은 정부 정책에 맞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자. 이런 식이었죠. 와, 이건 그냥 법률 자문이 아니라 거의 경영 컨설팅인데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조력자를 만난 거예요. 손보현 사장 입장에서는 정말 천국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경쟁사인 한양건설에서 연락이 온다면서요. 만나자고. 네, 이게 참 타이밍이 그렇죠. 이건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처음엔 함정에 가까웠어요. 한양건설의 박영호 상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딱 봐도 대성건설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청업체, 약간 그런 식으로 대하면서 은근히 압박을 해요. 아, 또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손 사장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그렇다고 이걸 그냥 박차고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회사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괴롭겠네요. 근데 여기서 윤서진 변호사가 또 활약을 한다면서요. 협상 테이블에서요? 네, 여기가 정말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윤 변호사가 그 협상 자리에서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역업체 우대 조항이 있다는 걸 딱 꺼내들어요. 오, 법으로 맞서는군요. 네, 근데 사실 그 조항이 실제 적용될지는 약간 뭐랄까 블러핑 요소가 좀 있었어요.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자신감 있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한양건설을 압박한 거죠. 와, 배짱이 대단한데요. 그렇죠. 법률가로서의 어떤 기지, 배짱, 이게 막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통했나요? 대성공이었죠. 한양건설이 깜짝 놀라서 태도를 바꿔요. 결국에는 공동시공사 지위를 주고 전체 물량의 40%를 보장하는 처음과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리한 조건으로 파트너십 계약을 맺게 됩니다. 와, 완전 역전승이네요. 이걸 보면서 손보현 사장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신뢰를 넘어서 감탄했겠죠. 그리고 동시에 윤서진 변호사한테 개인적인 끌림 같은 걸 느끼기 시작해요. 아, 일적인 성공과 함께 이제 개인적인 감정선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군요. 네. 근데 이걸 또 김태수 전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아, 그 전무님. 네. 김 전무가 두 사람 분위기가 좀 미묘한 걸 느끼고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네. 김 전무는 벌써부터 이 관계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위험을 감지한 거죠. 리더의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괜한 오해나 소문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뭐 일단 유리한 계약을 따냈으니까 한숨 돌렸나 싶었는데 바로 역풍이 불어닥친다고요? 이게 소설 속 첫 번째 공격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해야 하나요? 부당한 특혜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글쎄요, 그 배우가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정황상 경쟁업체나 아니면 뭐 다른 정치적인 세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아무튼 소문이 퍼지더니 시청 감사가 나오고 또 악의적인 신문기사까지 터져요. 대성건설, 한양건설 계약, 특혜 의혹 불거져.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까지? 네. 그리고 결정타가 국세청 세무조사입니다. 아, 세무조사.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조직적으로 착착 진행되는 공격이에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히 문제 삼았던 게 있었다고요? 우 상사와의 거래? 네, 그 부분이 아주 교묘했어요. 이 오 상사라는 곳이 대성건설이랑 거래하고 얼마 안 있다가 폐업을 했거든요. 근데 대표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였던 거예요. 와, 이건 뭐 누가 파놓은 함정 같은데요? 딱 그렇죠. 과거 거래 기록 하나를 끄집어내서 마치 대성건설이 문제 있는 회사랑 거래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아주 악의적인 의도가 뻔히 보였죠. 회사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위기였습니다. 이런 극한의 위기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손보연이랑 윤서진 변호사 관계는 더 깊어지게 만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늦게까지 같이 사무실에 남아서 자료 찾고 대책 회의하고 이러면서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거죠.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면 확실히 가까워지죠. 네, 서로 막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위로도 해주고 받으면서 감정적인 유대감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다 손보연 사장이 어느 순간 감사의 표시로 서진의 손목을 딱 잡는데 그 중간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지죠. 더 이상 그냥 동료, 파트너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 근데 또 각자 현실적인 고민이 있잖아요. 손 사장은 아내가 있고 윤 변호사도 그걸 알 테고. 맞아요. 그래서 동시에 내적 갈등도 엄청 심해집니다. 손 사장은 아내 순자에 대한 죄책감, 서진은 또 유부남인 손 사장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죠. 이 세무조사 위기는 어떻게 넘기나요? 결정적인 증거를 윤 변호사가 찾아낸다면서요. 네, 이것도 정말 극적이에요. 윤 변호사가 진짜 밤을 꼴딱 새면서 자료를 뒤지다가 그 5호 상사가 대성건설이랑 거래할 당시에는 상공회의소에 정식으로 등록된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업체였다는 증거 서류를 찾아내요. 와, 결정적인 한 방이네요. 그렇죠. 이 증거 하나로 대성건설은 가장 위험했던 혐의, 횡령이나 탈세 같은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윤 변호사의 집념과 능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이 성공과 안도감 뒤에 결국 두 사람이 선을 넘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탁 풀린 늦은 새벽이었어요. 사무실에 단둘이 남게 됐는데 결국 서로에게 이끌려서 첫 키스를 나누게 됩니다. 아, 오랫동안 서로 억눌러왔던 감정이 그 위기를 함께 극복했다는 안도감과 뒤섞여서 터져나온 거죠. 근데 이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시작이 된 겁니다. 키스 이후에 두 사람 관계는 좀 어떻게 되나요? 바로 현실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감정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는데 현실은 바뀐 게 없으니까요. 윤서진 변호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선을 그으려고 해요. 잊어버리자. 그냥 업무 관계로만 지내자. 이렇게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잘 안 되죠. 손비어 사장은 이미 윤 변호사에게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녀 없는 시간을 막 견디기 힘들어하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라는 큰 불은 껐는데 이제 더 복잡하고 어쩌면 더 해결하기 힘든 개인적인 딜레마에 빠진 거죠.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 관계에 대한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한다고요? 네, 그 조직적인 공격은 점점해졌는데 이제는 사람들 사이의 입소문,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심지어 시청 건설과장이 직접 찾아와서 두 분 관계에 대한 소문이 좀 안 좋게 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할 정도였으니까요. 어휴, 공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군요. 네, 결국 윤서진 변호사가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잠시 대성건설 법률자문에서 물러나기로 해요. 손보연 사장은 다른 변호사랑 일하게 되는데 당연히 서진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죠. 아, 그럼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그럴 뻔했는데 윤서진 변호사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나타납니다. 아주 충격적인 정보를 들고요. 어떤 정보인데요? 한양건설이 처음부터 대성건설을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파트너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나중에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고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와, 진짜 뒤통수를 제대로 치려고 했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일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는 정말 일로만 만나는 거다, 이런 불안한 약속을 하긴 하지만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질 리가. 아무튼 한양건설의 압박이 더 심해지겠네요. 네, 아주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계약 변경을 막 요구하고 공사 현장에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일부러 공사를 지연을 시키거나 문제를 만들어서 대성건설 탓으로 돌리려는 거죠. 아, 대성건설이 먼저 계약을 깨도록 유도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니까요. 직원들은 정말 죽어나는 거죠.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손보연 사장은 회사를 지켜야 하나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나 이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뇌합니다. 정말 피말리는 상황이네요. 이런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순 사장 아내 순자 씨가 네, 아내 순자 씨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어요. 남편의 태도 변화와 주변의 소문들. 그러다 어느 날 회사로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윤서진 변호사랑 딱 마주치게 되죠. 아, 올 것이 왔네요. 네, 순자 씨가 남편 눈빛을 보고 직감해요.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묻죠.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죠? 이 질문에 손 사장과 윤 변호사 둘 다 얼어붙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나요? 윤 변호사가 과로로 쓰러진다면서요. 네, 맞아요. 윤 변호사가 계속되는 경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쓰러져요. 손보현 사장이 그 소식 듣고 달려가서 정말 극진하게 간호를 합니다. 병간호가 계기가 되는군요. 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감정이 이제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병간호 후에 서진의 집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장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뭐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네, 그리고 손 사장도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답하고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서로 마음을 확인한 바로 그 순간 자기들이 처한 현실의 벽, 이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했는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시작이라니 정말 잔인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관계에 대한 소문이 이제는 그냥 가십이 아니라 한양건설과의 법정 다툼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해요. 어떡해요? 사가 재판정에서 대놓고 이 문제를 언급해요. 손 사장과 윤 변호사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회사 경영 판단이 흐려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죠. 대성건설의 도덕성, 신뢰도 자체를 흔들려는 거예요. 와,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의 운명까지 좌우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네, 아주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밤이 찾아옵니다. 아, 비 오는 밤에. 네, 손보현 사장이 서진을 바래다 주다가 결국 그녀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게 돼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관계의 진절을 의미했죠. 그리고 그건 곧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 순자 씨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남편을 추궁하고 결국 손보현 사장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맙니다. 미안해요. 이 한마디로 18년 결혼 생활이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죠. 개인적인 파국과 동시에 회사의 위기도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군요. 네,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 불륜설을 다룬 악의적인 기사가 지역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대성건설 이미지는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요. 걷잡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주요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한양건설은 이때다 싶어서 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5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거기다 또 100억 원짜리 명예훼손, 업무방해 민사소송까지 걸어버립니다. 와, 50억에 100억. 네, 설상가상으로 은행들까지 대출 연장 못 해준다, 돈 빨리 갚아라 이렇게 압박해오면서 대성건설은 정말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정말 숨막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움직인다면서요? 손보현 사장의 아내 순자 씨요. 네, 이 부분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순자 씨가 직접 윤서진 변호사를 찾아가요. 오, 뭘 하려고요? 머리채라도 잡으려나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아주 차분하게 남자들을 배제하고 여자 둘이서만 딱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요. 와, 대단한데요. 그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다니. 그렇죠. 이 한마디가 윤서진 변호사의 마음을 아주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윤 변호사가 결심을 하는군요. 네, 순자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결국 자신이 모든 걸 안고 떠나기로 결심해요. 손보현 사장과 대성건설을 위해서요. 보현에게 이별을 고하면서 그 유명한 대사, 사랑해요, 그래서 떠나요. 이 말을 남기죠. 스스로를 희생하는 거네요. 네, 어쩌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는,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었겠죠. 근데 이 희생이 또 손보현 사장에게는 엄청난 상실감과 죄책감을 남기게 됩니다. 서진이 떠나고 나서 그럼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요? 글쎄요, 소설에서는 그 뒷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손보현 사장이 새로운 변호사랑 재판 준비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요. 일주일쯤 뒤에 우연히 서점에서 서진과 마주치는데 마주쳐요? 네, 근데 서진의 모습이 이전보다 훨씬 야위고 힘들어 보여요. 그녀 역시 이별의 아픔, 그리고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변호사로서의 커리어에도 분명 타격이 있었을 거고요.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나누나요? 아주 짧고 좀 가슴 아픈 대화를 나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관계를 되돌릴 방법은 없어 보이죠. 정말 안타깝네요.
자, 오늘 저희는 소설 철의 성벽 발췌본을 통해서 이 손보연이라는 지역 건설사 사장이 겪는 정말 다층적인 위기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외부적으로는 거대 자본, 또 불리한 정책 환경과 싸워야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유능한 조력자였지만 결국 금지된 사랑의 상대가 되어버린 윤서진 변호사와의 관계가 또 다른 위기의 불씨가 됐죠. 결국 그의 설득들이 회사와 가정, 모든 것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한 기업의 흥망성쇠, 그런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거대 자본 앞에서 지역 기업이 겪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 또 생존을 위한 전략들, 그리고 아버지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무게, 그걸 지키려는 책임감. 마지막으로는 일과 사랑, 의리와 개인적인 욕망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인간의 아주 복잡한 내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특히 그 윤서진 변호사의 마지막 선택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 책임감이란 뭘까? 희생의 의미는 또 뭘까? 이런 질문들을 다시 던지게 만들죠.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되지만 사실 끝난 게 아니죠.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서진의 희생이 과연 대성건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회사와 가정이 모두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손보연 사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의 신념과 회사를 상징했던 그 철의 성벽은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까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이 시련을 딛고 더욱 단단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